강원도 인제군 어딘가 해발 700m.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산골 마을에는 겨울이 다른 계절보다 2배는 길었다. 11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이듬해 3월이 되어야 겨우 녹기 시작했고, 그 사이 마을로 들어오는 비포장 산길은 완전히 막혀 외지인이 드나드는 일이 거의 없었다. 최서현은 그 마을 끝자락 작은 돌담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올해로 43.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냐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군거렸지만 서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을 끈 지 오래였다. 26에 7년 사귄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서현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서랍 깊숙이 집어넣고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왔다. 직업은 산림청 위촉 산불감시원. 3월부터 11월까지는 산을 지키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마을 이장의 부탁으로 읍내 우체국 계약직 배달 일을 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땅 한 평 재산세 나올 일도 누군가 밥값 얻어먹을 일도 없었으니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서현이 유일하게 아끼는 것은 2가지였다. 하나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재봉틀. 하나는 집 앞에서 3년째 밥을 얻어먹고 있는 길고양이 무명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서현은 생각하고 있었다. 2018년 1월 17일. 기상청이 이 지역에 대설 경보를 내린 날이었다. 두장 눈 속의 소리.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서현은 재봉틀 앞에 앉아 무명히 겨울 방석을 만들고 있었다. 낡은 담요를 잘라 솜을 넣고 누비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손이 느린 서현에게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일이었다. 그때 들렸다.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서현은 처음에 무시했다. 겨울 산에서는 별별 소리가 다 났다. 나무가 얼어서 갈라지는 소리, 노루가 밤에 움직이는 소리, 눈더미가 가지 위에서 무너지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서현은 재봉틀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들렸다. 아이 울음소리. 서현은 패딩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쏟아지는 눈발이 얼굴을 때렸다. 손전등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발견했다. 돌담 옆 낡은 나무 지게 위에 담요로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서현이 손전등을 비췄다. 담요 속에서 작은 얼굴이 보였다. 눈썹에 눈이 쌓여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울고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바람 소리에 묻힐 정도였다. 서현은 그 자리에서 5초 동안 멈췄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3장 첫 번째 밤. 아이는 여자아이였다. 갓난아기는 아니었고 이제 막 100일이 지난 것 같았다. 담요 안에는 손바닥만 한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고 그 안에 분유 2통과 젖병 하나, 그리고 접힌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서현은 메모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름은 아직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글씨체가 흔들려 있었다. 누군가 울면서 썼을 것이었다. 서현은 메모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얼어있는 아이 손발을 자기 손으로 감싸 문질렀다. 분유를 타서 미지근하게 식혀 젖병에 담았다. 아이가 처음엔 먹지 않으려다가 배가 고팠는지 힘차게 젖병을 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서현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려 했다. 참았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읍내 파출소에 연락해서 아이를 인계하는 것이 맞는 절차였다. 서현도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었다. 그런데 아이가 분유를 다 먹고 서현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눈이 너무 컸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차갑고 이상한 곳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눈. 서현은 그날 밤 신고를 못했다. 내일 하자고 생각했다. 내일. 내장 신고하지 못한 날들. 다음 날 읍내로 내려가는 길이 폭설로 막혔다. 그 다음 날도. 서현은 사흘 동안 고립된 채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었다. 사흘 동안 서현은 2시간마다 분유를 먹였고 기저귀를 갈았고 아이가 울면 안고 흔들었다. 손이 굳고 익숙하지 않은 동작들이었지만 아이는 잘 견뎠다. 아니, 어쩌면 서현이 더 잘 견뎠다. 나흘째 되는 날 길이 열렸다. 서현은 아이를 포대기로 업고 읍내로 내려갔다. 그런데 파출소 앞에 섰을 때였다. 등 뒤에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따뜻하게 숨을 쉬는 아이의 무게가 등에 느껴졌다. 서현은 파출소 문을 열지 못했다. 10분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그날 이후 서현은 아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겨울, 그 산속에서 그 결정은 서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이봄. 눈이 녹으면 봄이 오니까. 5장 마을의 시선. 이봄이 서현의 집에 있다는 것을 마을이 알게 된 것은 한 달쯤 지나서였다. 마을 이장 부인 김옥분이 서현의 집에 들렀다가 아이를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노처녀 최서현이 어디서 아이를 구해왔다더라. 아니, 구해온 게 아니라 불륜으로 낳은 거 아니냐. 그럼 아버지는 누구야? 누가 설마 저 여자한테. 마을 사람들의 입은 겨울보다 날카로웠다. 서현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신경이 안 쓰이지는 않았다. 읍내 슈퍼에 분유를 사러 갔을 때 계산대 아주머니가 아이를 보더니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다. 서현은 대답하지 않고 계산을 마치고 나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얼굴이 달아올랐다. 억울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하면 아이를 빼앗길 것 같았다. 은밀하게 아이를 데려와 신고도 하지 않고 키우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았다. 서현은 혼자 견뎠다. 이봄은 무럭무럭 자랐다. 생후 100일이던 아이가 첫 돌을 맞았고 2돌을 맞았다. 3살이 되자 이봄은 말을 시작했다. 처음 한 말은 엄마였다. 서현이 그 말을 들은 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오래된 감정의 뚜껑이 열린 것 같았다. 6장 봄이 자라는 동안 이 봄은 특이한 아이였다. 산에서 자라서인지 겁이 없었다. 노루를 보면 쫓아가고 눈이 오면 맨손으로 눈덩이를 뭉쳤다. 서현이 산불감시 업무로 산을 걸을 때 따라 나서서 종일 뛰어다녔다. 그러면서도 유달리 섬세했다. 무명이가 아프던 날, 이봄은 고양이 옆에 종일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다. 무명이가 밥을 먹지 못하자 자기 밥도 먹지 않겠다고 했다. 서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구나.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충분할까? 그 불안은 이봄이 5살이 되던 해에 더 커졌다. 읍내 유치원에 보내려 했더니 서류가 문제였다. 이봄에게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서현의 가족도 아니었고 위탁가정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다. 서현은 처음으로 법적인 벽에 부딪혔다. 몇 달을 고민하다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담당자가 상황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러나 지금 신고하면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서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울었다. 이봄이 보지 못하게 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7장 여름밤의 온도. 이봄이 6살이 되던 여름. 서현에게 처음으로 사람이 찾아왔다. 읍내 산림청 사무소의 동료 직원 당민준. 46세 이혼남. 아들이 하나 있고 서울에 있는 전처와 살고 있었다. 말수가 적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서현과는 3년째 같은 구역에서 업무를 해온 사이였지만 딱히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다. 그가 어느 날 서현의 집에 직접 찾아온 것은 이봄 때문이었다. 읍내에서 이봄 서류 문제로 법률 상담을 받았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다며 자신이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했다. 서현은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필요 없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민준이 돌아가지 않고 마루에 앉아서 이봄이 뛰어노는 걸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아이가 참 밝네요. 그 말 한마디에 서현이 무장해제가 됐다. 아이 칭찬은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서현은 처음으로 민준에게 밥을 해줬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민준은 2 그릇을 비웠다. 이봄이 민준을 보더니 처음 만난 날부터 아저씨 옆에 붙어 앉았다. 아이는 사람을 잘 골랐다. 그 뒤로 민준은 종종 찾아왔다. 산에서 딴 취나무를 가져오거나 읍내에서 이봄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들고 왔다. 서현은 처음엔 불편했다. 오래 잠가두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불안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보다 다른 감정이 조금씩 자라났다. 늦가을 어느 저녁이었다. 이봄이 일찍 잠든 날, 민준이 마루에 앉아 서현이 끓여온 숭늉을 마시고 있었다. 서현이 옆에 앉았다. 산 아래 마을 불빛이 멀리 보이고 바람에 낙엽 냄새가 섞여왔다. 민준이 먼저 말하지 않았다. 서현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오래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어느 순간 민준의 손이 서현의 손 위에 살며시 얹혔다. 서현은 피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다. 2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다. 오직 손의 온도만 있었다. 그 밤 2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다가 민준이 일어설 때가 되어서야 손을 놓았다. 민준이 돌아가면서 서현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다. 서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서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나쁘지 않은 이유로 잠 못 드는 밤이 몇 년 만인지 몰랐다. 8장 비밀이 걸어오다. 이봄이 7살이 되던 봄. 낯선 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섰다. 서울 번호판의 검은 SUV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 하나와 그 뒤를 따르는 30대 초반 여자 하나였다. 마을 이장에게
최서현이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이장은 가르쳐 줬다. 서현이 그들을 처음 본 것은 마당에서 이봄과 씨앗을 심다가였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한우석, 법무법인 대호 대표 변호사. 그리고 그 뒤에 여자를 소개했다. 노유진, 이보미의 친모라고. 서현은 그 자리에서 클기 묻은 손을 무릎에 대고 천천히 일어섰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봄은 서현 옆에서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9장 진실. 집 안으로 들어와 앉은 자리에서 변호사 한우석이 말했다. 노유진은 7년 전 이봄을 낳은 후 당시 연인이었던 남자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 남자는 재벌 3세였고 유진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결혼이 무너진다며 아이를 없애라고 했다. 유진은 죽이기보다는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 아이를 세상 어딘가에 두고 오면 누군가 데려가 키울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누군가가 서현이었다. 7년 뒤 유진이 그 남자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스스로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아이를 찾겠다는 결심을 굳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변호사가 말했다. 법적으로 친모의 양육권이 우선한다고. 그러나 강제로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서현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말했다. 이봄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7살이지만 걔가 싫다고 하면 저는 보낼 수 없어요.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노유진이 먼저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은 처음으로 유진을 제대로 바라봤다. 눈이 이봄을 닮아 있었다. 아니, 이봄이 유진을 닮아 있었다. 그날 저녁 서현은 이봄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봄이 서현의 얼굴을 바라봤다. 서현은 천천히 말했다. 이봄이 눈 속에서 발견된 이야기.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 그 엄마가 오늘 이봄을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 이봄이 한참 말이 없었다. 서현은 아이가 무서울 것 같아 꽉 안았다. 이봄이 품 안에서 말했다. 엄마,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서현이 말했다. 다른 엄마도 만나봐. 나쁜 사람 아니야. 이봄이 고개를 들어 서현을 바라봤다. 나 엄마 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도 나 버리는 거 아니지. 서현은 대답 대신 이봄을 더 세게 안았다. 버릴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11장 세 살아. 그 뒤로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노유진은 주말마다 산골 마을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이봄은 유진을 낯설어 했지만 밀어내지는 않았다. 유진이 선물을 사오는 것보다 같이 나무를 캐자고 하자 훨씬 금방 마음을 열었다. 아이는 화려한 것보다 자기 삶에 들어오는 것에 마음을 열었다. 서현과 유진은 처음엔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이봄이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이어줬다. 유진이 어느 날 서현에게 말했다. 제가 나쁜 선택을 한 거 압니다. 그때. 근데 선생님이 이봄이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 서현이 말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고맙다는 말은 받기 어렵네요. 유진이 웃었다. 서현도 웃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법적인 문제는 민준이 소개해준 변호사가 정리해줬다. 서현이 유진의 동의 하에 이봄의 법적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는 형태로 합의가 됐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해결 같은 건 없었다. 그러나 이 봄은 엄마가 2명이 됐다. 마지막 장눈이 녹으며 그해 3월 눈이 녹기 시작했다. 서현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봄이 장화를 신고 마당에서 녹은 눈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고 있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다. 2사람 사이에는 이제 침묵이 자연스러웠다. 민준이 말했다. 힘들지 않았어요? 서현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힘든 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힘들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봄이 2사람을 돌아보더니 소리쳤다. 엄마, 눈이 다 녹으면 뭐가 와? 서현이 말했다. 봄이 오지. 이 봄이 까르르 웃었다. 내가 온다고. 서현은 그 웃음 소리를 오래 들었다. 그 웃음이 7년 전 눈 속에서 들려온 울음이 변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 7년. 그 7년이 서현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다.